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모닝 이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안 되면 되게 하라. 무언가 일을 할 때 도전 정신을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꼭 일을 성사시키라는 뜻으로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런 정신은 산업화 시대 특히 많이 강조되었었는데요. 특히 사업가나 군인 등의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등장했던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각종 매체에선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한 종편 뉴스에서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수당 등을 다 합치면 연봉 5천만 원 이상인데 이 최저임금이 기본급 기준이라 이들처럼 고액 연봉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더 많은 돈을 줘야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궁금합니다. 불굴의 도전 정신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왜 이런 일에 있어선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닌 어떻게든 안 되게 하라라는 말이 떠오르게 하시는지, 언제부터 우리나라 종편 뉴스들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기본급과 수당 등을 분석하셨는지, 또 언제부터 5천만 원이 고액 연봉자로 분류되었는지, 현재의 최저임금, 이는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가구당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법을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평소 관심도 없었던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걱정해주면서 어떻게든 안 되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이 드는 건 왜일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어떻게 하면 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주인인 시대이다. 주인의 입장에서 머슴에게 보고받는 박정현의 머슴 일기. 매주 목요일 대전광역시의회 박정현 의원이 나와 청취자 여러분들께 대전시의회 소식과 우리 지역 현안들을 보고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계룡산 전기바다 탄생하신 뒤 얼마 전 지리산 전기까지 받아오신 분입니다. 중도일보 대표 산신령 기자 임병환 기자 연결됐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병환입니다. 네, 날씨 참 덥습니다. 예. 아침에 전 마침 또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는데
네, 또 땀을 뭐 푹 흘렸죠. 자전거 타고 출근했으면 혹시 예전에 그 하반신 주요 부위가 좀 민감한 부위가 안 좋으시다 근데 지금 괜찮으신 건가요? 거기는 지금 완쾌가 돼서. 네. 좋고요. 또 타슈를 타고 왔어요. 또 타슈가 500원이면 이용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하더라고요. 타슈 뭐 저도 예전에 가끔 이용해 봤었는데 500원 내면 하루 종일도 탈 수 있다 하더라고요. 아니요, 하루 종일은 아닌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 그게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맞춰서. 있는데 끝날 쯤 해갖고 반납했다 네, 다시 맞아요. 타고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탈 수 있다 하더라고요. 반납해서 다시 빌리고.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하루 종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이 타슈는 정말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도 선도했던 것 같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퍼졌잖아요. 서울은 뭐 따릉이인가? 뭐 그런 자전거 있고 뭐 안산에도 그런 자전거들이 있고요. 근데 대전이 제일 먼저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름도 잘 지은 것 같고. 네, 이름 잘 지었는데 꼭 제가 중국에서 어쩌다 한번 보니까 중국도 이렇게 자전거 대여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는 문화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타슈도 자연스러운 당연한 정책인 것 같기도 해요. 타슈도 신기한 게요. 체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게 얼마일까요? 자전거 한 대. 글쎄요, 모르겠는데. 내 기억에는 꽤 비쌌던 것 같아요. 특히 체인이 없는 특허 시스템이라 꽤 비쌉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그렇게 비싼 거니까 소중히 타자라는 뭐 뜻도 있으실 것 같고 과연 그게 적정하게 매겨졌는가를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것도. 부품도 중국에서 많이 수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요. 시간 될 때 한번 공부해 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전에서 활동 중인 원자력 시설 안정성 시민검증단 잘 아시죠?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안전을 검증하는 시민 참여기구인데요. 이 검증단이 활동 한 달을 맞아 중간보고회가 지난 19일 충남도청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하나로 원자로 외벽체의 철근이 당초 계획보다 초과 절단됐다는 것입니다. 중돌보와 노컷뉴스 등이 자세히 다뤘는데요.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은 이날 발표에서 작업 절차서에 따르면 외벽체를 지지하는 수평철근 절단은 허용되지 않고 수직철근 한 곳에서 절단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수직철근 173개와 수평철근 46개를 초과 절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로 원자로의 내진보강공사는 외벽체의 관통구멍 1528개를 뚫어 수천 톤에 달하는 철제 구조물을 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벽에 구멍을 뚫을 때 이게 완전히 밀착이 됐는지 이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복잡해서 그런데 사실 이제 원자로가 있는데 이게 내진이 지진이 뭐 7.0까지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걸 이제 보강하는 공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네. 땅이 흔들리니까 그거에서부터 이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지대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지대랑 원자로랑 이제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원자로랑 붙이는 게 아니라 외벽. 그러니까 원자로 외벽에 그렇죠. 외벽에다가 딱 이제 붙여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다는 거죠. 이걸 붙이려고. 그렇죠. 외벽체에다가 이제 H빔 같은 형태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걸 덧붙이는데 그걸 고정시키려고 하니까 그 벽체를 중간에 놓고 벽체 안쪽과 바깥쪽에 H빔을 갖다 붙이는데 그걸 연결하려고 벽체에다 구멍을 뚫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방사능이 안 새어 나오려면은 밀폐가 돼 있어야 되는데 구멍을 뚫고 뭐를 받고 그리고 다시 그걸 메꿨다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미세한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은 이제 방사능이 새어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고 사실 이런 공법이 전 세계적으로도 검증이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우리 원자력 연구원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그런 공법이라면서요. 예, 검증되지 않아 어디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돼서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공법이었고 또 여기서 지금 허재영 충남대 도립대 총장이 말한 거는 이제 외벽체 내에 이제 철근들이 들어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 외벽체를 구멍을 뚫으려니까 그 시멘트를 뚫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철골까지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만큼 내구성이 약해진다는 얘긴 거지. 끊어지면은. 예, 사실 설계상으로는 철골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서 그걸 피해서 구멍을 뚫으면 좋을 텐데 이게 워낙 오래전에 지어졌다 보니까 설계상과 위치 안 맞는다는 얘기죠. 뚫어보니까 철골이 있고 철골까지 그냥 끊었다는 얘기죠. 근데 당초 계획보다는 훨씬 많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자력연구원은 세부 철근이 절단됐더라도 건물 전체 안정성에 대한 구조 계산 결과 여유도가 있어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서는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겠지만 차라리 외벽을 새로 만들고 그 틈새 없이 그러니까 구멍 뚫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제작을 할 때 그래서 놓던지 아니면은 이제 없어지는 방향으로 하든지 이게 좀 주먹구구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무리 심혈을 기울인다 해도 이거는 0.0000001%도 오차를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기법을 원자력 연구원에 도입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설계상 엔지니어적인 측면에서 설계상 컴퓨터 그래픽 컴퓨터 조작을 해보니까 안전해진다라는 어떤 이론상으로 적용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갖고 무슨 우리가 게임 프로그램에서 능력치 딱 집어넣은 다음에 경기 투입해갖고 아 이기겠네 이겼네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걸 실험을 하려면 차라리 지진 많이 나는 데다가 이런 시설을 해놓고 흔들렸을 때 이상이 없나를 확인하는 그런 것만 몰라도 실제 이거를 적용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이제 우려가 듭니다. 뭐 특히 이제 이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원자로 관련한 이야기 뉴스 접하시면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고민하시고 재미없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원자로 있고 그거를 둘러싼 외벽이 있는데 거기에 구멍 뚫고 지지대를 세웠다. 근데 그 구멍을 뚫는 게 과연 안전한 것이냐? 뭐 미세한 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구멍을 뚫을 때 외벽에 있는 철근들이 손상이 돼갖고 철근 그 외벽 자체의 그런 내구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거기 나오는 무슨 말씀하십시오. 네,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여기서 이제 허재영 도립대 총장이 이러한 지적을 해왔는데요. 도립대 총장이 갑자기 왜 이러한 지적을 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허재영 총장은 원래 대전대 환경공학과 교수였죠.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집행위원 위원장도 하면서 환경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시민검증단 활동하는 중에 충남 도립대 총장에 임용이 돼서 자리를 옮긴. 그래서 지금 직책은 충남 도립대 총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충남 도립대 총장 자격으로 그 위원이 되신 게 아니라 환경 전문가로서 그렇죠. 전부터 활동을 해오셨죠. 하신 거고 직책이 현재 직책이 그렇다는 얘기인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사 접하다 보면은 하이브리드 트러스 공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영어 나오면 괜히 머리 아프고 그러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네, 뭐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무수축 그라우트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라우트는 우리 줄눈 그 타일을 붙일 때 왜 옆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라우트인데 그러니까 구멍 뚫고 그렇게 메운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법인 거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로 그 원자로 외벽의 그 내진 보강 공사 말고도 하나로는 이제 실험용 원자로잖아요. 네네. 근데 기사를 보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사용돼 산업 의료용 동위 원소 생산을 지금 해야 되니까 빨리 결정이 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왜 실험용에서 이런 거를 생산을 해내요? 말 그대로 실험만 해야 되는데?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뭐, 동위원소가 여기 실험 중에 만들어지나 봐요. 근데 그게 어떤 산업용? 병원에서 좀 사용하는 게 되나 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도 지금 다시 빨리 재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데, 피디님 말씀처럼 연구시설에서 이런 걸 생산해서 공급한다? 어떻게 보면 공장 같은 역할이라는 얘기인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험용은 말 그대로 실험으로 끝나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연구원에서 생산해 내는 거를 이렇게 팔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성과를 그 확인하는 거니까. 이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 이제 폐기물, 핵 폐기물 나온 거 가지고 그걸 이제 다 썼으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이제 이거를 재활용해갖고 뭔가 쓰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것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무데도 안 하는데 이거를 실험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핵 폐기물 관리 뭐 거기 나온 쓰레기나 이런 것들도 막 아무데나 버리고 무단 반출하고 이런 일들도 많았었고. 네, 그 적발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로 원자로 하면은 그러니까 대전 원자력 그 한국 원자력 연구원 하면은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되게 많이 얽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원자로 외벽 공사 관련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핵 폐기물을 가지고 재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핵 폐기물이 무단으로 반출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전 세계에서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주택이 밀집한 도심 한가운데 이런 시설이 있다라는 거. 네, 이거는 지역 정치권 특히 우리 지역에 뭐 국회의원분들도 이제 한 분 더 늘어서 7분이잖아요. 더군다나 유성구는 분구대가 국회의원이 2분이나 되잖아요. 지금은 뭐 안희정 지사 라인이니 뭐 문재인 대통령 뭐 당선의 일익을 담당했느니 이런 얘기 하실 게 아니라 이런 거부터 해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십시오. 오너 리스크, 요즘 뜨는 경제 용어죠. 근데 이게 대전 도시공사에서는 CEO 리스크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로 공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기업 위기를 초래하는 진앙지가 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대전 도시공사가 사장 재공모에 돌입한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박남일 전 사장이 제출한 사직서가 지난 18일 수리됐습니다. 대전시는 이미 지난달부터 도시공사 신임 사장 공모를 진행해 왔는데요. 여기에 5명이 원서를 내 임원 추천위 평가를 거쳐 시청국장 출신 2명이 최종 후보로 권세택 시장에게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권 시장은 이들 2명 중에는 사장 적합자가 없다고 판단해 서류를 되돌려 보냈고 결국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시장이 임명한 도시공사 사장이 유성복합터미널 중단을 초래했고 광주도시공사 사장 면접까지 본 인사 참사 상황에서 신임 사장을 곧바로 임명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컸으리라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사장이 임명이 지연되면서 복합터미널 재개라는 중요한 업무는 도시공사 백승국 경영이사가 맡게 될 텐데 그는 오는 11월 퇴직합니다. 이거는 우선은 대전시가 어떻게 보면은 박남일 전 사장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에 꽃길을 열어준 게 아닌가. 그런 능력자 박남일을 광주에 뺏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면접에서도 합격하셔서 지금 광주에서도 도시공사 사장 2명 중에 1명으로 광주시장에게 보고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말 그대로 인재를 광주에 빼앗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폭탄 돌리기는 아니겠죠? 네, 거기서도 광주에서도 대전 여론을 잘 보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팩트만 나열해 보면은 이 박남일 사장 같은 경우 이제 재직 시절에 대전이 이제 유성복합터미널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연이 됐고 토지가가 그 사이에 공사를 못한 사이에 땅값이 올라가지고 200억 이상이 더 올라서 결국은 이게 무산이 됐고 그런 게 막 항의가 빗발치니까 대전시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타이밍에 이 사장이 나 그만할래 하고 사표를 냈고 그러니까 책임 추궁을 물지 않고 그걸 그냥 수리해줬고 근데 이 사장은 사표 내놓고 광주로 갔고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200억 이상이 토지가가 오르고 이랬다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구상권 청구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사 못 받아낸다 하더라도? 근데 이런 그 돈을 사장에게 다 책임을 다 물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과정, 그동안 시민들은 잘 진행된다고 알고 있었던 과정이 한순간에 엎어지는 일이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는 어떤 도시공사의 경영 아니면은 어떤 리더십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시민들의 어떤 황당함, 불쾌감, 이런 거를 위로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면서 그 담당자는 다시 또 다른 곳에 사장으로 가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 참 인사 참사 이런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게 참사가 아닐 수 없죠. 아니 설사 그 사장한테 돈을 못 받아낸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액션은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시민들이 마음이 지금 분통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호구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이러니까 충청도 바지 소리 나도 그런 거 아닌가. 관급 공사에서 내 땅에 대한 어떤 적정하지 보상이 없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길을 막고 하면 사실은 그 공사가 지연됐을 때 말대로 그 민원인 주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제주 있죠. 강정마을 보세요. 진짜 그 시골에 그 어민들 돈도 없는 분들한테 몇십억씩 청구되고. 그런 면도 있죠. 답답합니다. 네. 네. 이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박남일 사장 그 광주 결과 나오면 나중에 한번 꼭 다뤄보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네. 박남일 전 사장이고요. 박남일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박남일 평전 한번 조만간 특집을 한번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ISO 9001은 국제 표준화 기구가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에 주는 인증제도인데요. 요즘 지자체 행정에도 이러한 인증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가 일선 읍면동에 ISO 9001 인증을 추진하면서 용역 대행사와 쪼개기 수의 계약을 수차례 맺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TJB가 이틀간 연속 보도했는데요. 공주시는 2015년부터 ISO 인증에 적극 나서 13개 읍면동과 2개 기관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컨설팅 업체는 모두 서울에 있는 한 업체와 계약했고 계약 금액은 법률에 따라 수의 계약이 가능한 2,200만 원 안팎에 맞춰졌습니다. 즉 공주 13개 읍면동과 2개 기관이 입찰 공고도 없이 컨설팅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었고 금액도 2,200만 원 언저리로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주시 읍면동이 ISO 인증을 위해 계약한 금액은 3억 1,000여만 원. 이를 공주시가 일괄 계약하지 않고 읍면동이 각자 계약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일 공주시 의원은 TJB 인터뷰에서 똑같은 사업이 16개 읍면동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걸 각각 발주한다는 게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니 우선은 행정기관이 ISO 9001을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뭐 타이틀이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꼭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그 두 번째는 굳이 받아야겠다면 공주시가 받으면 되지. 그거를 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유급 뭐 그렇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반포면 뭐 이런 데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동 이렇게 뭐 신관동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은 보통 입찰 공고 안 하고 가장 적격 업체랑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이제 비교 견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타인 계약서라는 거를 보통 요구를 해요. 우리가 수의계약 맺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관공서랑 계약을 하고 싶으면은 관공서에서 너네랑 수의계약을 할 테니까 타인 견적서 계약서라는 갖고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그들보다 니네께 더 좋으니까 우리가 니네 걸 한다라는 그 증빙을 보통 업체한테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쪽 분야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편법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의계약을 하려면은 내가 A라는 사업을 발주하려면은 뭐 A 업체, B 업체 받은 다음에 그거 갖고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계약할 업체에다가 이런 걸 갖고 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그 타인 계약서는 내 거보다는 덜 좋게 쓰겠죠. 금액은 더 비싸게 쓰고 그래야 이제 내 거랑 계약하는 게 명분이 서는 거니까.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금액을 보니까 기사에서는 공주의 각 읍면동보다 인구가 6, 7배 많은 군포 같은 경우도 500만 원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컨설팅 관련은. ISO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조언을 받고 어떤 과정을 밟아갈 수 있냐에 대한 어떤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데 공주시는 한 개 읍면동에 2,200만 원. 근데 군포에서는 500만 원에 했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500만 원을 이제 공주의 읍면동을 다 더해보니까 이 돈이 한 3억 1천만 원 정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군포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공주시가 2억 3,500만 원 정도를 더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수의계약을 통해서 쪼개기를 해가지고 사업을 밀어준 게 아닌가 이런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참여연대는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또 했고 시의회는 또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확실한 거는 그 수의계약 할 때는 반드시 타인 견적서가 있어요. 그 타인 견적서 15개 읍면동에 다 제출했을 테니까 그것 또한 비교해 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타인 견적이 다 동일한 건지 아니면 만약에 그게 다 15개가 다 동일하다고 하면은 짜고 친 게 더 잘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자체에서 어떤 의회, 기초의회 역할도 이렇게 사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공주시의회 김동일 의원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어떠한 집행부에서의 어떤 일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거를 공론화할 수 있는 역할도 의회에 있는 거니까. 좋은 훌륭한 일 하셨네요. 네, 어떤 의원이시라고요? 김동일 의원이 직접 문제 제기를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김동일 의원? TJB 인터뷰에서는 김동일 의원이 대표로 나서서 이번 사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죠. 네, 김동일 의원님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 공주 이게 바로 ISO 9001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좀 규격화되지 않았죠. 네. 그 공주시 의회는 이런 의회의 의원 활동이 있었는데 우리 대전 중구의회 같은 기초죠. 뭐 공주는 그 충남도 산하고 그 중구는 대전 광역시 산하니까 대전 중구의회에서는 좀 이거와는 다른 행보가 있어서 주목이 된다면서요. 지금 중구에서는 진흙탕 싸움이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형사 사건에서 봤음직한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중구의회 김현수 의원이 자신과 동료 의원들 사이 대화한 녹음을 문서화해 최근 공개했습니다. 중구의회 하재봉 의장 등 8명은 김현수 의원이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지난달 23일 검찰에 김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의원들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의원 간 대화에서 협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신을 고소한 당사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중구의회 의원들 간 갈등은 뿌리가 깊은데요. 지난해 12월 당시 의장이던 이종수 의원이 회의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돼 의장직을 잃었고요. 최근에는 하재봉 의장이 과거 여성 비하 발언 등을 이유로 징계안이 상정돼 출석 정지 30일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아니라 주민들은 안 쳐다볼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이 정도면 사실은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안 보면서 외면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제 JTBC에서도 그런 그 손석희 앵커의 멘트가 나왔던 것 같은데 항상 변하지 않는 뉴스들,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그 중에 하나가 지방 의원들 그 외유성 해외 연수. 항상 매년 뉴스에 등장하는, 그리고 뭐 이제 지방 의원들 싸움 나는 거 이런 것들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얼마 전에 충북도 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도 뭐 폭우가 내렸는데, 그쵸, 뭐 그 해외 연수, 난 그 연수란 말도 사실은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거 갖다가 막 다시 여론이 막 빗발치니까 오늘 온다고 하는데 또 2명은 오네 마네 그래가지고 비행기표가 없네 그랬는데 또 JTBC에서 보니까 비행기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분이 돌아오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충북도의 분들은 일부 이제 그 이른바 인분 투척 그 팀이 있대요. 그런 첩보가 있어도 경찰들이 지금 이제 그거 막으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다고요. 그래요. 네. 여론이 안 좋다는 얘기죠. 아유, 충남도 의회도 얼마 전에 가뭄 한참 심각했을 때 있었잖아요. 네. 재난 지역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그런 선언문 발표하고 바로 땅 가셨던 분들이 있었죠. 네. 아유, 참.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짜 지방 의회, 지방 정치인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투표 때 우리의 소중한 그 한 표를 정말 잘 행사하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 아는 것입니다 방송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야, 이렇게 해갖고 오늘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고요. 오늘이 저희 개편전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병환 기자님하고 저하고 이제 인연을 지은 지도 벌써 이제 한 달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처음 제가 방송 부탁드렸을 때는 이제 완곡한 거절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떠셨는지요? 네, 쭉 지금까지 진행해 오시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제가 이런 분야를 잘 몰라서 그래서 좀 두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좀 이제 막상 시작하면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한번 넥타이 제대로 풀어서 한번 놀아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한 달 반 정도 왔는데 썩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훌륭히 잘해주셨는데요. 네, 많이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또 개편을 이제 하신다고 PD님이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모습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개편 후에 다시 살아남아서 돌아올지 편집의 대상이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닙니다. 기자님 안 계시면 저 이 프로그램 코너 없앨 거고요. 네. 우리 함께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편 이후 그럼 8월 중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충 뉴스에 계룡산과 지리산 정기받은 중도일보 산신령 기자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2부가 없습니다. 원래 방송 예정인 박정현의 머슴일기는 내일 저녁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지금 대전시 의회가 회기 중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대전시로 원정을 나가서 현재 대전 시민들의 큰 관심사항 중 하나인 월평공원 관련 이야기들부터 청년 정책 등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생생하게 들어볼 예정인데요. 내일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개편 이후 8월 14일에 뵙겠습니다. I'll be back.